예, 오늘 그 두 세션 모두 두 주제가 너무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곧바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맡으신 패널 분들과 사회분께서는 지금 올라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1세션 그 핵무장한 북한 억제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1세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회를 맡으신 신각수 대사님만 소개해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신각수 외교부 전 차관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사 역임하셨고요. 일본 대사도 역임하셨고요. 또 최근까지도 계속 강연이나 칼럼 통해 가지고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각수 대사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각수입니다. 오늘 1세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1세션의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우리의 억지 관련해서 발표 3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천영호 이사장께서 인사말을 하면서 대강 왜 1세션과 2세션이 세팅이 됐는지에 관해서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북한이 ICBM 추정 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위협의 정도는 결국 능력과 의도라고 보는데 능력 면에서는 거의 미사일 그다음에 핵 탄두의 면에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2차 핵 공격 능력을 가졌을 때 저는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8부, 9부 능선을 이제 넘지 않았나. 지금 남아있는 거로는 추정컨대는 ICBM의 실제 실거리 실사, 실거리 실험이 남아 있고 또 이 재진입 기술 관련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아마 핵탄두수를 100여 개 이상 넘기는 그러한 요건만 지금 남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추구해온 비핵화의 기회이창은 거의 닫혀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남은 수단이라는 건 결국은 억지와 방어, 디터런스 앤 디펜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디터런스입니다만은 가장 이제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핵에 의존해야 되고 그 확장 억지에 결국 의존해야 되는데 그 확장 억지가 우리한테는 과연 신뢰 가능하느냐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만 일부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얻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에서 나올 겁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확장 억지의 워싱턴 선언에 얼마만큼 이 진전이 있었고 또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이 아마 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북한이 억지 대상인데 보통의 일반적인 억지 대상국 억지 이론이 적용되는 억지 대상국과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아마 천영호 이사장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는 억지를 미국의 확장 억지
이제 우리 이 억지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그 점을 이제 세 번째 발표에서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한 분당 15분. 제가 15분이 되면 옐로우를 들고 5분은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탄력성이 있어야 하니까 요즘 리질리언스의 시대니까 5분은 이 레드로 하고 그때는 진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첫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팜플렛에 보면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얻어서 소개는 생략하고 우선 첫 번째 발표자인 박철균 전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 억제다, 확장 억제다 이런 용어들이 막 지금 이제 처음 사용된 것은 사실은 이제 58년 1월입니다. 58년 1월에 주한 미군사가 전술핵을 배치했다. 280mm 포하고 어네스론을 배치했다고 이제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는데 이제 최근에 공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재정 절감을 위한 재래식 전력 감축과 핵 전력의 문제 아니었냐라고. 근데 최근에 밝혀진 자료들 보면은 중로 견제용이 확실히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91년도에 전술핵 철시 전까지 거의 33년간 저희 나라에 배치됐었는데 70년대는 900여 발 이상 배치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핵이 실질적으로 무기에 배치됐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말은 이제 박정희 7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자체 핵무장, 오늘도 두 번째 세션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겪으면서 SCM 공동선명에 해구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죠. 78년도에.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이 정책적 차원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그 당시 제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였는데 확장 억제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도화되는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개발 이런 거에 따라서 확장 억제 수단은 무엇이냐라는 게 들어갔고 다양한 억제 수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까지 8번을 실시했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놓고 저도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거의 한 2박 3일 마치면 전화번호부 책같이 나오는데 그것을 핵 실행 계획을 할 때 다 자료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가 되게 함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을 때는 공해상에서 핵 위협 시나리오라든가 좀 강도가 낮은 거였는데 올해 2월에 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북한이 실제 핵 사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것을 했다. 이제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만 전 작년에 퇴임을 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논의가 됐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억제 수단이 이제 발전이 되었고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도 이제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가 억제 전략위원회로 바뀌면서 미사일 방어위원회가 이제 통합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 보장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작전선이라고 하는데 노력의 집중 4D 체계랑 통합을 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쭉 억제 정책이 진행되어 오다가 하나의 방점을 찍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매티스 장관이 대단한 이 전략과 개념을 가지신 분인데 매티스 장관이
이게 제가 한 자료에도 그 문구를 써놨는데 장관하면서 이분이 나이도 많으셨는데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렇게 책도 많이 보고 연구를 하신다고. 이제 저는 그 당시 미국의 그 정책실하고 뭐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대화를 했던 시기인데 주말마다 이렇게 핀포인트를 해서 밑에 부하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주 심층 깊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그분이 있을 때 이제 NPR, Nuclear Posture Review라고 하는데 미국은 핵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제 90년대 초에 NPR을 만들었는데 사실 NPR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되게 재미있는 두 문장이 있어요. 그 두 문장은 바이든 정부로 바뀌어도 변한 게 한자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김 정권, 북한 정권이죠. 핵을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동맹을 생각해서 세게 써놓은 말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나 이런 게 NPR 202에선 바뀐 건 있었지만 이건 한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매티스 장관이 이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제 워싱턴 선언을 그냥 제가 이걸 보면서 간단히 앞으로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분 내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워싱턴 선언은 국방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대통령실과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이 합의한 문서인데 컨텐츠는 국방부가 많은데 성격이나 언론에 비춰지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서입니다. 네. 사실 미국의 핵정책이나 이런 것은 NPR이 시작부터 끝인데요. 202 NPR에 있는 내용하고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눈길을 끌었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한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지역의 안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역의 안정. 그리고 우연의 일치랄까 역시 미국의 공동 대표 중에 한 명인 커트 캠블은 인도 태평양 지역 조정관이죠. 미국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안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내 눈에 띄고요. 제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선언적 정책에 따라서 뭐 핵 사용을 할 때 한국과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 선언적 정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선언적 정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예 그냥 공개하는 그런 정책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핵무기를 가장 많은 아는 대통령이라고 미국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원 의원도 했고 오바마 때 부통령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은 그 단일 목적 사용, sole purpos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sole purpose라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을 특정짓는 건데 동맹국이나 뭐 우리 미국이나 우방국에 대해서 적이 핵을 사용할 때만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에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거 기간 캠페인 중에는 그걸 하겠다고 해서 진보 성향의 이런 그 평화론자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 그 No First Use나 Sole Purpose는 이제 다 반영이 되지 않았죠. 얼마나 지금 본인 신념하고 반해서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선언적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문단에서 이제 이 그 NCG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이 세션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NPT나 양자 관계에 있는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이 준수하겠다라는 이제 우리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NCG에서 논의하는 것, 뭐 7월 18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확장 억제를 뭐 강화한다. 핵 및 전략 계획을 토의하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 위해서 설립을 했다라고 이제 NCG가 하는 일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좀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삼축 체계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6년에 이제 물론 킬체인은 그 전에 나온 개념입니다만 우리 독자적인 핵 대응 능력을 만들면서 조금 미국이 약간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래식 지원이라는 것, 사실 이 재래식 지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핵 도발이 있기 전까지는 핵은 핵으로 대응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여러 경우에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 전략 자산이 올 때 뭐 그것을 호위하고 이런 것보다는 핵의 위협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 미국 측의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용어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뭐 시나스에서 어쩌면 시나스라든지 일부 전략가들 사이에서 핵 전략가들 사이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을 얘기합니다. CNI, 컨벤셔널 뉴클레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CNI가 지금 2022 NPR에는 그냥 터치만 해놨어요. 근데 일부 전략가들 사이에는 이제 실제 핵전이 되면 핵전 상황 하에서 재래식 전력이 전투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구비해서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고요. 앞으로 좀 먼 얘기죠.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억제력을 위해서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핵전까지 이제 무릅쓰고 해야 돼. 재래식 전력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내용이 앞으로 뭐 7월 18일 열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할지 뭐 이제 대부분 공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70년대 900발까지 핵무기가 있었다고. 우리 연습했어요. 훈련했어요. 우리 35기, 34기 있으면 제 42기인데요. 파리 학번이고. 야, 핵투발이 어디 있었어? 어떻게 작전할 거야? 육군대학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이제 다시 가르쳐야죠. 이 단어가 들어갔고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황인무 차관님이 포병이셨는데 옛날에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어. 우리 그런 거 했어.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전술핵은 들어와서 사령관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었어요. 예. 어느 특정 생.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전략사에서 다 가지고 있죠, 권한을.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91년도에 미국이 전술핵을 공식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고 소위 말하는 큰 번지만 가지고 있는데 큰 번지를 지역사령관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략사에서 이런 컨트롤을 거의 다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래식 재래식과 이제 통합하겠다, 재래식 교육 훈련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번에 글도 한번 썼지만 이 확장 억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실제 우리 잠재적 적국이 북한에 대한 억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동맹국에 대한 동맹 보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제 교리가 좀 발전되어 있는데요. 동맹국의 국민들이나 동맹국이 미국을 믿지 못하면 확장 억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주어로 해서 5번째 문단에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했고, 특히 이제 SSBN 전략 핵을 주로 가지고 있는 잠수함을 기양하겠다. 이게 되게 은밀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엔 모르지만 맞다 갔다 한 적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거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같은 거는 최소 사거리가 2,000km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항구에 들어와 있으면 이 뻔찌력은 이제 없어지는 상태인데 어쨌든 들어온 것을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가시성을 높였다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EDSCG는 남겨놓고 이제 국방부에서 했던 DSC가 NCG랑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NCG, EDSCG 이제 역할 분담이 돼야 되겠다. 억제력 강화, 실질적인 대응 능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대화 노력이나 제안 같은 거는 EDSC에 의해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전략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전략사 이제 흐름에 맞지 않게 끝에서 2번째 문제 전략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전략사에 대한 통합이나 컨트롤에 대한 문제 같은데 사실 억제가 성공하려면 미국 컨트롤을 다 받는 것보다는 우리의 독자적인 자위권을 가질 수 있는 전략사와
그다음 미국의 확장 억제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김정은이 더 움찔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 당국하고 국방부에서 잘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충분히 이런 요소가 고려해서 적정한 상황에 맞게 우리의 독자적 자위권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북한과의 전제 없는 대화 노력을 언급했는데 이 대화 노력은 EDSCG랑 역할을 분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치적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제 열릴 겁니다. 다음 주에 열리면은 그 NCG 한 1년 동안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정무적인 방에서 어떤 대화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나머지를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국 문제를 지금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핵무기 한 300~400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30년도 정도가 되면 1,500발이 넘는데 1,500발은 상당한 함의를 가집니다. 왜 1,500 정확히 1,550발 정도 되는데 함의를 가지냐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스타트 조약에 의해서 스탁파일에 그 뉴클리어 워헤드가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에 올려놓고 단추만 누르면 날릴 수 있는 핵무기의 발수가 1,550발입니다. 이 1,550발을 중국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나 핵 전략가들은 트라이폴레러티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미 공개된 미국 방송 보고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북한 핵만 봐서는 안 되고 저쪽도 인도 태평양 지역 조정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안보 실익도 챙기면서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제가 쓴 논문 마지막 장에 보면은 12쪽에 요 자그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억제 전략이지만 이게 억제 이제 실패에 대한 얘기도 우리 이사장님이랑 하시겠지만 전쟁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 위기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매티스 장관 때는 그 SLCMN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 잠수함에서는 크루즈 미사일은 이게 쏠 때부터 달라요 미사일이. 그러니까 딱 쏘는 걸 보면 이게 크루즈 미사일인지 알거든요. 그건 전술핵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트라이던트의 워헤드를 미국이 줄였어요. 100킬로톤 이상 되는 걸 10킬로톤 이하로 줄이면서 똑같은 트라이던트를 쏘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100킬로톤짜리인지 미국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10킬로톤 이하짜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SLCMN은 날아가는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보더라도 좀 이렇게 이 핵 사용의 수위를 조절한 그 억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 취소돼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예산적인 이유, 그다음에 미 해군에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전력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해체되긴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다양한 전술핵에서부터 많은 자산들이 북한이 개발을 했는데 그 수위에 맞는 핵 사용의 수위에 맞는 그나마 작은 펀치로서 할 수 있는 미사일이 SLCMN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 트라이던트의 저위력 탄두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뭐 약간 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핵 사용의 이제 투발 수단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데 지금 유럽에 남겨둔 전술핵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실어서 가가지고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폭탄을. 그러니까 이거는 억제 신호가 잘못되면 가다 돌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여유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투발 수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요 장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이 모든 분야를 다 같이 발전시켜야 되고 전문가도 많이 양성해야 되고요. 교육도 더 시켜야 되고 훈련도 더 시켜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70년 동안 전 글로벌 억제를 성공한 미국의 전략사도 억제 심포지엄을 하고 학계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논의를 하는데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박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15분을 넘겼는데 제가 일부러 안 들었어요. 끝날 거 딱 맞춰서 끝나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호 이사장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대북 억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억지가 실패한다는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 핵 사용을 결심하고 핵 공격 명령을 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저는 억지 실패다 이렇게 그 억지력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칼럼이나 뭐 여기저기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뭐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핵 전쟁에서 핵 사용을 억제하는 거하고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는 게 조금 다른데, 재래식 전쟁에서 억제가 실패하는 거는 주로 오판입니다. 오판 때문에 실패를 하죠. 예를 들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지금 공격하고 지금 쳐들어간 것은, 저게 지금 들어가서 1년 넘게 500일 넘게 저렇게 지금 계속 고전을 하고, 그리고 200년 이상 중립을 유지해온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이런 중립 국가들이 나토 가입한다는 걸 이걸 자기가 생각했다면, 계산했다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갈 일이 없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지금 이미 점령하고 있는 땅을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전략적 입지는 대폭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소탐 대실하고도 엄청나게 대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쳐들어갔을 리가 없죠.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이 6.25 남침 승인을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6.25 남침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게 49년 3월부터거든요. 그 이후에 몇 차례 지금 좋은 시기니까 좀 승인해달라 했는데, 스탈린이 6.25 일어나기 석 달 전에 50년 3월 말에 최종적인 남침 승인을 했는데, 왜 스탈린이 그때까지 승인 안 해주고 계속 시간을 끌었느냐. 미군이 철수하고 다시 절대로 안 돌아온다 하는 걸 좀 확신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1월 12일에 에치슨 선언으로 미국이 한반도는 미국의 이 방어선 밖에 있다 하는 선언을 보고, 이제 미국이 철수한 미군이 안 들어오겠구나 하고 확신하고, 그때서야 김일성, 박헌영이 모스크바 방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남침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다시, 스탈린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다시 전쟁하면 안 된다. 그걸 승인하면서도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모택동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라. 그 조건부로 승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줄 알았으면, 6.25가 나자마자 미국의 입장이 바뀔 줄 알았으면 그게 스탈린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았더라면 승인 아마 하는데 더 고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다 이런 큰 재래식 전쟁이라는 게 주로 오판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핵 전쟁은 뭐 아직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오판의 이 위험성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스테이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존망을 걸어야 되는, 이거는 워낙 큰 도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오판하기가 더 어렵죠.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는 더 어렵죠. 그럼 생사를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핵 억지의 원리, 이걸 좀 다 아시는 거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핵을 사용해가지고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구조 때문에 이 억지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핵을 선제 사용하는 나라는 멸망을 면할 수가 없고, 핵 사용을 자제하면 생존에 지장이 없다면은 억지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핵무장 국가 간에는 소위 MED라는 거,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정 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으로 이 억지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다른 핵무장 국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이런 억지가 실패할 개연성입니다. 핵 사용의 손익 구조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억지 만농론에 이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 억지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다른 핵무장국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나 뭐 우리의 독자 핵무장으로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항상 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뭐 핵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의 핵 사용의 그 손익 구조가 언제 역전될까요? 역설적이지만은 북한 체제가 안정을 누리는 동안에는 억지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살 길을 두고 굳이 김정은이 망할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정신 착란 이런 가능성은 뭐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만은 거기까지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안보 전략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핵 사용으로 그런데 핵 사용으로 이럴 것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생존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은이 판단하는 순간에 억지력 작동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한테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게 경계가 별로 불분명하고 별 차이가 없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판단을 내리느냐?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 병고를 당해서 벼랑 끝으로 몰리면 핵 사용으로 정권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가 있고 또 종말의 가능성을 0.1%라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가능해지죠. 그때 봉기하는 양민을 뭐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대량 학살을 해야 정권 연명이 가능한 순간에 도달하면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러한 대량 학살을 중단하고 저지하기 위한 외부의 군사 개입입니다. 외부의 그런 군사 개입을 저지하는데 핵 선제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앉아서 죽을 것이냐, 한번 발버둥이라도 쳐보고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했을 때 앉아서 죽느니 그냥 한번 좀 발버둥 쳐보고 죽겠다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충동을 김정은이 저는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북 억지 중심적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억지력만 충분하면 북한이 억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우리 북한 내부의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북 억지력이 부족해서 억지가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아무리 억지력이 차고 넘쳐도 북한 체제 내부의 이런 사정으로 억지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 체제의 특성 그 자체도 억지 실패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다른 핵무장 국가라면 핵무기 선제 사용에 구분을 걸어야 할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면 정권 교체라는 그런 해법이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유일한 핵무장 집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핵무장 국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정은은 신성불가침한 최고 존엄이고 김정은이 바로 국가 아닙니까? 이러한 신정체제에서 당과 군의 사명은 최고 존엄을 결사옹위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왕조 시대에 보면 왕실과 종묘 사직을 지키는 걸 나라 지키는 걸로 착각을 했잖아요. 백성들은 다 죽어도 종묘 사직이 뭐라고? 종묘 사직과 왕실 지키면 그냥 나라가 온전하게 다 살아남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김정은이 북한 체제라는 게 이런 왕조 시대의 의식 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9월 8일 제정된 핵무력 정책법, 물론 이건 이게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기보다 기존의 정책을 법제화한 건데 여기에 핵무기 선제 사용의 5대 조건이라는 걸 거기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5대 조건을 자세히 보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거기서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 핵 공격뿐 아니라 비핵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핵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참수작전 같은 게 실제 일어나가지고 김정은한테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핵을 자동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볼 때 그런 공격이 임박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핵은 자동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다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법치 국가가 아니니까 법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미국 같으면 NPR에다가 규정할 내용을 갖다가 법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알고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대외적인 하나의 이게 선언적인 정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게 안보 전략의 중심 과제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억지 중심적인 그 접근에 함몰되지 말고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하는데 목표를 둔 거부 중심적 전략 구조, 전력 구조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응징보복도 수만 명의 인명을 잃고 난 이후에나 사용할 그런 사후 약방문이거든. 사후 약방문이 필요 없는 거부 전략. 이게 저는 최선의 안보 전략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핵 공격 명령을 내리더라도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 준비 단계에서 대부분 제거를 하고 거기서 놓친 미사일을 우리가 모두 요격하는 게 이 거부의 본질이죠. 자, 요즘 독자 핵무장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도 제가 보니까 독자 핵무장론자, 독자 핵무장 교를 믿는 분들이 상당히 보니까 많이 모여서 제가 지금 봉변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핵무장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우리가 과학과 이 안보적 부가가치 이걸 토대로 냉철한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이걸 저는 하나의 신앙적 차원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 그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핵무장론자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 저는 북한은 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선제 사용할 수 있는데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또는 어느 문명 국가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의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지난번에 NPR에서 뉴클리어 포스트 리뷰를 새로 만들 때마다 소위 선제 불사용 원칙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한 소울 퍼포스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한다. 소울 퍼포스와 노 퍼스트 유즈를 닥트린에 포함시킬 것인가 논란이 많지만은 그 NPR에 노 퍼스트 유즈 그 원칙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퍼스트 유즈를 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그걸 정책으로서 공식 선언을 안 했다 뿐이지 미국이든 러시아든 러시아가 소련 시대도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10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것 때문에 거의 소련이 해체될 위기에 모였어도 핵무기 사용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재래식 전쟁으로 지는 게 낫다는 결정한 거거든요. 미국도 한국 전쟁에 장진호에서 포위되고 했을 때 핵무기 사용했으면 이겼을 수 있겠죠.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재래식 전쟁으로 지든지 휴전하는 게 낫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 핵무기 가진 나라들의 쭉 지난 한 70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이거든요. 이게 문명국은 이런 정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어차피 지금 뭐 핵을 사용하든 안 하든 망하게 돼 있는 순간에 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을 선제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제 북한이 핵 소양이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억지하는 데는 최고지만은 억지가 실패하는 순간이 되면 이는 응징보복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최고의 사후 약방문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이 이미 과잉 보유하고 있는 사후 약방문에 우리가 중복 투자하는 게 그만한 안보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선제 사용이 불가능한 핵무기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더 유리한가? 이거 저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럼 미국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응징보복 자산에 우리가 투자할 것이냐? 미국은 거의 만들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잘 않는 이런 있어도 턱없이 부족한 거부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미래라는 걸 우리가 뭐 장담할 수가 없고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핵 잠재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핵 우라늄 농축 능력 이거는 확보하고 이제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보하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오늘 이 세션에서 나오기 전에 모르는데 핵무장 하자 말자 이야기해봐 이건 아주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무장을 결심했을 때 할 능력을 가지고 핵무장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능력도 없이 능력 갖출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지금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농축 같은 거 연구할 사람도 없고 연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 어떤 담론 시장에서만 열심히 핵무장 해야 되냐 말하냐 하고 지금 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온다 그러면 한미 동맹은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또 그런 사람이 앞으로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 비슷한 사람이 동맹은 전부 다 그냥 미국의 그냥 기생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 동맹이 또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이런 핵 잠재력을 갖추는데 그 정당성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농축시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건 한번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억지 전략이 작동하지 않을 여지가 꽤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그런 전략에도 자원의 투입을 많이 해야지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핵무장 논의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발표가 아마 지금 천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그 거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정홍용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사실은 오늘 흥미를 좀 돋구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 3개 정도를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기술적 대책에 대한 분야를 설명드릴 때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 요거하고 이제 사실은 앞부분에 보면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매번 그 핵에 관한 얘기나 미사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준비할 때 우리 천수석께서 제가 발표하는 이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발표를 잘하라고 또 당부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핵을 쐈을 때 거부한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선택지가 많지 않고 난해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큐멘트 파일로 작성을 해서 한 19장 정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라이드로 좀 줄여서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 핵 개발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투발 수단의 주요 수단인 미사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 핵 사용을 결심할 것인가 문제는 이미 수석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 8일 날 북한에서 법제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좀 약간 함축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4번 주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가지고 쭉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크게 보면 1985년도에 50kW 원자로 건설부터 이제 실제 액션은 시작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55년서부터 북한이 핵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난 결과물은 약 70여 년 동안 핵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습득한 결과물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량을 대략 40기 또는 45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45기로 추정하는 것은 미국의 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서 금년 4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40발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6월 달에 일본 나가사키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국제사회는 40발에서 45발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 판단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핵 개발 과정은 사실은 여기 1993년에 있었던 1차 북핵 위기와 2002년에 촉발됐던 2차 북핵 위기로부터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핵 위협이 구체화되지 않고 생성 가시화되는 과정들을 거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면서부터는 6차례 핵실험을 거치게 되는데 이 핵실험 자체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의 핵물질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폭발력을 변화시키면서 그 실험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커브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커브를 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핵실험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 그 아웃라인에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좀 특이한 것은 저 와중에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핵물질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핵 증폭 실험이라든가 또는 수소탄을 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 시험을 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미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화됐고 이제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핵 위협이 생성되거나 가시화되는 단계에서는 핵 위협을 예방적 차원에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일명 오페라 작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례 이외에는 사실 국제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실제로 실행된 것도 없고요. 일단 핵 위협이 증폭되고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대응 능력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고도화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일단 사용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 그러면
정치 군사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의 핵수단을 갖다가 지상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미사일 개발 부분을 쭉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6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6년도 이집트로부터 4차 중동전쟁의 조종사를 파견했던 대가로 받았던 스커드 B 미스를 받은 것이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로 1976년도 스커드 B를 획득한 이후부터 대략 1990년대 초반까지는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분해해서 복사하고 발사 시험하는 이런 수준에서 머물렀고 주로 스커드 C까지 생산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요 부분까지는 미사일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 93년도 이제 노동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부터 2012년도 은하 3호 발사할 때까지 이 과정에 보면 주로 이루어진 것이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개발하는 역할들이 좀 주로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는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극성 같은 SLBM이라든가 화살과 같은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KN-23, 24, 북한판 뭐 이스칸데르니 북한판 에이티킴슨이 하는 이런 미사일들이 주로 개발되면서 다양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이때는 미사일의 기초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때는 사거리를 연장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로 보고 이 마지막 단계 2015년 이후에는 다양한 수단의 미사일을 시험하고 개발하면서 발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확보한 것이 주로 SLBM이라든가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가장 최근에 금년 초에 했던 것이 핵무인 수중 잠수정 같은 것들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파악이 됐었죠. 이런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공개된 자료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그 국방백서에 의하면 대략 스카드, 그다음에 노동, 무수단까지 배치된 걸 작전 배치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시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자료들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대략 1000여 발 정도 수준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대략 핵과 미사일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됐고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것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고 전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사용을 결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된 건 아니지만 대략 어떤 표적을 주로 목표로 할 것이냐는 걸 갖다가 식별해 보기 위해서 이거는 정리한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격 대상은 밑에 나와 있듯이 직접 교전 대상이 될 수 있는 한반도 내의 주요 표적. 여기 주요 표적에는 뭐 군사 목표 들어가고 주요 산업 시설 들어갈 수 있고 전쟁 지도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 작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원하는 그 외부 세력의 주 진입지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7개 후방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1차적인 위협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 괌이나 미 본토를 갖다가 위협할 수 있는 수단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방금 전에 천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작년도 9월 8일날에 발표된 핵무력 정책 법령에 보게 되면 3조에 김정은은 지휘부 위험 시 자동 핵 타격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고 6조에 5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북한 체제 존속 위기 시 또 하나는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불리한 상황을 갖다 극복하고자 할 때 이럴 때 결국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도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 어느 시기에 쓸 거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그
지상에서 발사 수단을 갖다 식별할 수 있는 식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집니다. 개전 초기에 할 것이냐, 아니면 상황 전개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막바지 이판사판식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 방책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르고 식별률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발 수단은 주로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배치된 이 미사일들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 한반도 내 주요 시설들은 대략 스커드와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KN-23과 24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위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600mm 방사포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 내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 같은 경우에는 보다도 좀 사거리가 긴 노동이나 무수단 같은 걸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괌 같은 경우는 무수단이 사거리가 다 도달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오늘도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결국은 타겟을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3월달에 개발해서 시험을 했다고 하는 핵을 탑재한 무인 수중 공격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육 항만이나 항모 전단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이 뭐냐 하는 거를 갖다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평시에는 뭐 기존에 하고 있는 비핵 정책, 뭐 기존 정책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뭐 특별한 것은 뭐 추가할 거나 뭐 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하나하나 검토해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모색해 보면 그게 정치 외교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기술적 대책이나 그다음 결국은 나중에 맞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 외교적 대책 부분에서는 사실은 일단 사용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탄 성명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술핵 사용 여부를 한미 공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래식 무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당연히 그 심층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만 특히 이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응징 보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의 영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고 사전에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핵을 사용할 때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방금 전에 그 박철균 장군께서 말씀하셨던 W76-2 즉 포세이돈에 탑재하는 그런 미사일일 텐데 현재까지 공표된 걸로는 대략 5킬로톤에서 7킬로톤 정도의 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상당한 위력인데 결국은 만약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더 큰 거는 쓸 수는 없을 것이고 쓴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이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정치 외교적인 대책에서는 북의 핵 사용으로 인한 발전 가능한 안보 상황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크게 나눈다 그러면 국내 파급 효과와 국제적 파급 효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파급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SC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의 핵심 명령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피해 최소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국제 파급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 특히 중국의 개입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핵 사용은 이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이나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이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 군사적인 그 대응책을 좀 통합된 대응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이게 국내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여태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군사적 대책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정치적 대책은 위에서 이제 조정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밀접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그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즉각 대응 체계와 선택적 대응, 지연 대응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정치권과 군사 지도자들의 의사결혼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하고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추가적인 후속 대책을 또 강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폭격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군 총참모하고 제가 한 12시간 정도 토의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했던 사항인데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걸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해서 그거를 발전시키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나타난 거 보니까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대응으로 해서 군사적 조치에 머무른 그런 대안으로 나와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정치권에서는 누가, 수뇌부는 누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의 효과를 미치고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는 국민들한테 SC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정책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국제적으로 누구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지 이것이 그 단편적으로 상황에 맞대응하는 식의 군사적인 대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NSC를 중심으로 해서 폴밀게임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대안을 업데이트하고 상황을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대책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우선 대응 전략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전장 감시 정찰 정보 수단 운용의 고도화 문제는 사실 저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몇 %나 탐지할 수 있느냐, 지상에서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느냐, 얼마나 유격할 수 있느냐, 우리 땅에 그럼 몇 발이나 떨어질 것 같으냐 하는 이런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라는 건 100% 탐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휘통제 이론에 의하면 적에 관한 사항은 대략 50% 정도, 우군에 대한 사항은 80% 정도를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적에 대한 것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도 기만책을 강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속임수를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보 전달 과정에서도 통신장애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장감시 정찰 및 정보수사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체를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성 같은 경우도 대단히 제한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책이 좀 발전이 돼야 되고 감시 대상의 선정과 표적 개발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 표적 개발이나 표적 관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들은 이제 지금 현재 현업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중에 일부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정밀 타격 수단의 보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지가 많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약 부족 문제입니다. 이 탄약 부족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탄약 부족 문제는 사실은 무기 체계의 변화에서 일어난 문제가 제일 큽니다. 과거 2차 대전 때만 해도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다리 하나 끊으려면 9,000발 정도 떨어뜨려야 다리 하나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탄약을 많이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가격이 또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충분한 양, 적절한 양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저희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데 현재 MSAM2와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LSM을 여기 개발하고 있죠. LSM을 PIP를 성능 개량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를 구축하고 있고 대략 이런 프레임으로 돼서 한 4중방어 체계 정도가 미래에는 갖춰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저 다중방어 체계를 갖추는 이유는 뭐냐면 교전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전 기회가 많을수록 요격 확률은 높아집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현재 이 맨 밑에 LAMD라고 하는 장성포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것이 나중에 순항 미사일 방어 체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응징보복 역량이라든가 이제 투합 운용 능력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은 응징을 할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얻어맞고 응징보복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보복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전에 검토해 놓을 필요가 있고 또한 2차 응징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발전시켜 놔야 시간 지연되지 않고 적시적절하게 응징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전쟁을 하면서 대략 60에서 80% 정도의 요격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60%에서 80%라는 건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저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S-300 미사일과 그다음에 부크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호크와 비슷한 유형의 미사일, 그다음에 토르라고 하는 미사일 이런 3중 방어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방어를 하고 있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험에 실전 경험에서 축적된 방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적 대책의 분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기체계 획득 주기가 과거에는 7년에서 15년인데 최근에 획득 주기가 3 내지 5년으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실질적으로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저 기술적인 능력에 따라서 군사적 능력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80년대 초반에 설계된 획득 체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인 좀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형이 사실은 탐지하기 굉장히 복잡한 지형입니다. 70% 이상이 산악으로 돼 있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햇빛이 다르고 눈이 올 때, 비 올 때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24시간 감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그 2026년 배치를 목적으로 해서 오버사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오버사이트 프로젝트는 적어도 위성을 이용해서 약 1000개의 지상 표적을 탐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동맹 역량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보 운영 기법의 자동화 문제는 저게 이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컴퓨팅 능력 이런 거의 향상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우리 시스템에 포함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게 커다란 장애가 있는 것이 뭐냐면 데이터 문제입니다. 군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보안으로 지금 잠겨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을 할 수가 없고 학습을 할 수 없으면 AI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체계는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넘어가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동영상 문제인데 먼저 1번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것은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비행하는 궤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러시아 측이 개발해서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그 기동 능력을 갖다가 우수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이제 비행 궤적이 곧 나옵니다. 오디오가 안 나오는데 저처럼 요격 미사일이 요격을 하면 탄도탄이 이제 회피 기동을 하면서 이 비행해서 결국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저것이 어느 정도나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아마 향후에 좀 더 발전이 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우리가 적의 발전하는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동영상 틀어주세요. 물질 이름을 일부러 안 보이게 바꿨는데 소리가 안 나네. 이게 실제로 소리들을 들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호텔에서 커피 마실 때 넣는 설탕이 5g입니다. 그 5g에 10분의 1짜리를 터뜨린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위의 사진이 미국의 모압이라는 폭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러시아의 호압이라는 폭탄입니다. 이거는 TNT의 약 1.4배 위력이고요. 이건 TNT의 6배가 넘는 대략 6.3배 정도 되는 위력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인가? 결국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건 뭐 우리 국내에서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스칸데르에 들어있는 페네이드라고 해서 교란 장치입니다. 저게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제 썼던 거를 거기에서 이제 추출된 거를 갖다가 한 건데 저렇게 미사일 기술을 계속 대응과 역대응의 이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대한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험관리 대책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몇 %나 방어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북한이 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발사 준비가 되어 있는 미사일을 50% 탐지하면 50%는 지상에서 파괴하고 50%가 발사된다고 가정을 하면 50% 중에서 요격 확률을 90% 잡는다 그러면 45발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상에는 5발이 떨어진다는 계산이죠. 결국은 얼마만큼 잘 탐지해서 유효한 요격체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피해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사적 대책의 발전은 평시부터 꾸준히 위협이 커지고 가시화될수록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원래대로 하면 제가 보기엔 이 세 분 발표에서 세 분 토론자가 좀 반대 토론을 좀 해줘야 이게 제대로 된 그게 되는데 지금 토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서 세 분 발표를 제가 좀 미리 읽고 좀 토론자였다면 어떤 질문을 제기할 것인가를 한 분당 하나씩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러고선 이제 방청석으로 Q&A 세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박철균 차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채택이 됐는데 그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지를 명확하게 하고 동맹국에 대한 보장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 확장 억지의 억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 보완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아까도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미국이 전술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본토하고 유럽에 한 500여 발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술핵 B612인가요? 그리고 WT-76-2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한반도에서 전략핵을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에스컬레이션을 막아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천영호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좀 억지 정책 전략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대개 보면 이 MAD라는 것도 보면 결국 합리주의 행동, rational behavior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의 어떤 체제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또 한반도의 경우에 전략 중심이 굉장히 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맞춤형 억지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좀 개발해서 미국과 설득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정홍용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거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할 능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 이 공세적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보다 훨씬 열세에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바로 핵전으로 에스컬레이트할 위험은 없는 것인지 그런 위험이 없이 그러한 거부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기대하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막는 결과가 올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이제 억제 능력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보면 하드웨어는 뭐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닌데 일단 그 저는 제 글에서는 썼고 설명은 못 드렸는데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가 뭔가 핵을 논의해 그래서 북한의 반응도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좀 능력이 신장됐다 이렇게 보고요. 토마스 셸링 그 경제학자가 얘기했지만 억제는 인지적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신호를 전달해서 내가 희망이 없으면 억제가 실패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억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뭔가 틈새가 보이면 또 그 틈새를 뚫고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또 이제 억제가 실패할 수 있고 또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핵무력 정책법에서 나와 있으지 이 정권에서 희망이 없다.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면 또 북한 억제가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제라는 게 미국의 70년의 역사를 보면 그 뭐 달래는 메시지도 보내고 하드웨어도 강하게 해야 되고 아주 복합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것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트럼프 때 하기로 했던 SLCMN을 이제 안 하기로 했고 트라이던트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W76 워헤드의 위력을 100킬로톤 넘는 거를 10킬로톤 이하, 뭐 정확히 알려진 거는 10킬로톤 이하까지만 알려졌는데 5에서 7킬로톤 말씀하셨지만 저위력으로 실현하는데 미사일 생긴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목적 억제를 해서 쏘면은 이게 100킬로짜리인지 뭐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확전 위협이 더 있는 미사일이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뭐 지금 뭐 전술 무기 뭐 여러 가지 세트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그 이 사용의 문턱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또 적정히 미국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위협도 줘야 되고 굉장히 미묘한 게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균형적 대응력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헬무트 슈미트 수상도 그 굉장히 비판을 했죠. 이게 보복이냐 파괴냐라는 책을 써서 비판을 했는데 수위에 맞는 대응적 균형력을 갖추는 노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천 이사님.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북한에 대해서 저는 억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억제 전략이든 뭐 그게 이미 있지만은 그 전략으로 가지고 평시에 억제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제일 문제는 억지가 실패할 순간이 다른 핵 무장국에서는 올 수가 없는데 북한에만 올 수 있다는 거죠.
정권이 무너질 상황 정도 나라가 무너지면 선거를 하든지 있는 지도자를 몰아내면 되는데 북한은 그걸 못하니까 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핵을 한번 사용해보고 망하더라도 핵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망하는 것보다는 핵을 사용하고 망했다는 이 북한의 손익구조, 김정은 체제 특유의 손익구조, 이것 때문에 억제가 실패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적화 통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는 것보다는 그 중요할 수가 없는데 자기 망할 각오를 하고 적화 통일을 할 가능성은 저는 아무리 북한이라도 잘 없다고 봅니다. 자기 사는 조건 하에서 자기 체제가 유지되고 김정은이 적화 통일된 거기서 자기가 계속 정권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적화 통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 체제가 그걸 가지고 핵을 사용하다가 망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통일해봐야 김정은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저는 통일을 위해서,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 사용하고 하는 거는 저는 억지가 가능한데, 내 죽고 내 죽자 하는 그런, 내가 그냥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핵을 한번 써보고 죽겠다 할 그 순간에 이걸 핵을 어떻게 막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미국으로서는 저는 큰 문제가,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거리가 있으니까, 일본, 미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게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격수단, 미사일 방어막 이거 가지고 북한이 뭐 ICBM 개발을, 고체 연료 ICBM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발사하기 전에 대부분 다 그게 탐지도 되지만은, 탐지에 실패하는 게 몇 개 있다 하더라도 몇 중에 미사일 방어망이 있으니까 고도 2,000km부터 미국은 요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미국 본토까지, 미국이 방어를 안 하면 갈 수 있지만 미국이 방어를 하겠다 그러면 거의 미국 본토까지 갈 가능성은 뭐 제로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극히 적으니까요. 그거는 실제로 미국은 별로 걱정이 없고, 근데 우리한테는 KN 23, 24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초대형 방사포 같은데 이게 뭐 여러 수백 문이 있다 했을 때 그게 어디다 실렸는지, 워낙 많은 것이 동시에 날아올 때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거부 시스템을 갖춰 있다 하더라도 그 한두 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의 핵 전략이라는 게 가장 유사한 게 이게 냉전 시대에 프랑스가 소련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뭐냐면, 우랄 산맥 서쪽에 있는 소련의 50개 도시를 완전히 다 잿더미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적인 어떤 이 억지 전략 이건데, 그때는 소련이 프랑스를 공격을 했다 그러면 프랑스가 소련의 모든 도시를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때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포의 균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건데, 그리고 핵무기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처럼 한 1,500개씩 가지고 있는, 전략 핵을 1,500개씩 1,300개씩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 간에는 아무리 미사일 방어망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거는 그렇게 많은 핵을 다 막아낼 기술은 없으니까요. 그거는 서로 공포의 균형가 되는데, 이게 이제 중심이 짧고 우리가 완벽한 이 사전 탐지가 불가능한 북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그 억지 실패가 일어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 한 99%를 막아낼 수 있지만 100% 막아낸다는 거는 그건 뭐 기술적으로 정 장군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저는 뭐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까 제가 발표해서 선제적 공세적이라는 의미 자체는 핵무기를 우리가 먼저 쓰거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선제적 공세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정찰 자산을 북한 쪽으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보낼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공권 장악이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수단 중에서 위성이나
남한 지역 상공에서 북한을 정찰하는 정찰이 제한되고 사각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산들이 뭐냐면 UAV, 그다음에 공군 정찰 자산들입니다. 결국 그런 자산들이 얼마만큼 빨리 들어갈 수 있냐에 따라서 결국 식별을 얼마만큼 높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상에서 파괴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선제적 공세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가 질문드린 건 예를 들면 킬체인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징후가 있거나 뭐 할 때 우리가 먼저 때린다는 개념에 입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에스컬레이션의 위험을 안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던 거고 정찰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예. 이미 이제 핵 거부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는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찰 자산을 공세적으로 빨리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상에서 파괴할 수 있는 양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청석으로 옮겨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그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본인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질문은 30초에서 1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코멘트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 해군 중장 서영길입니다. 우선 박 차장한테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 측면에서 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는 목적은 확실한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는 북한의 전위를 분쇄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과 우리는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고 또 그리고 미국과의 핵 공유 그리고 이 한미 연합 작전 계획 특히 전시 작전 계획에 그런 문제를 확실히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군에서 선한 지 오래됐지만은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실행 계획을 위해서 전시작전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고려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발표 내용이 좋아서 그런지 질문 내용이 별로 없으시네요. 예, 그럼 우선 들어온 질문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실행력은 계획입니다. 계획. 미국 본토에 가서 한 여러 달 동안 실제 지원 부서까지 다 서명을 하고 TP들도 바꾸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가장 확실한 실행력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 세부적인 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예, 우리 이영일 의원님. 네, 아주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가 지금 우리 굉장히 큰 이슈로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이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속하느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노리는 미사일 개발의 목표 가운데 우리 원자력 발소가 포함이 되거나 또 그 원자력 발소가 타격을 입어서 거기 타격을 입었을 경우 나오는 그 소위 방류수 그것이 또 생긴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의 과학은 후쿠시마 방류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도적으로 대대적인 선전선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또 북한이 또 그걸 뒤에서 사주오군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감안할 때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다는 가상시험을 작성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철균 선생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리 박 장군님이 답변하시죠. 예, 우리 정 장군님도 필요하시면 보완하셔도 됩니다. 예. 킬체인이나 이런 게 작동돼서 거부적 억제,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억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킬체인 문제는 사실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세스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전을 목표로 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방어 체계를 이제 제대로 분석해서 갖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 주로 그 방어 개념이 공군기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 실무에서 검토를 해서 중요한 방어 시설 중에 원자력 단지라든가 또는 중요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추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추가 배치를 할 때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책과 두 번째는 이제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CM에 대한 그 방어책을 동시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북한이 화살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을 1,500km 정도 사거리라고 밝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비한 방어책이 두 개가 다 동시에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방어 개혁과 같이 연계해서 종합 검토를 통해서 그 방어 체계의 재배치나 재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말씀 더 이영일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좀 답변을 보태자면 말이죠. 우선 북한이 재래식 미사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재래식 미사일 맞아가지고는 안 부서질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 거기다 정확하게 맞추기도 힘들지만은 거기에 정확하게 맞추더라도 이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는 아무리 강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 사일로 이거는 끄떡없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전투기 같은 거 가서 부딪히더라도 그거는 안에 그 원자로 내부가 손상이 된다든지 안 되도록 사일로가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 제가 아마 나중에 황일순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정도는 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전술 핵을 가지고 우리 원자로 있는 그 사일로에다가 명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상당한 저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그 원자력 핵폭탄 떨어진 데 가보면 그 정도 위력 가지고는 거기 있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자리에 있는 무슨 교회 이 벽돌 그것도 되게 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히로시마도 그 딱 떨어진 자리에 소위 그라운드 제로에 있는 그 건물에 골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옆에 좀 콘크리트 같은 건 좀 떨어져 나갔지만 골조는 그대로 되게 다 한 반 정도 다 남아 있죠. 그 콘크리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정도 위력 가지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놨기 때문에 핵무기도 아주 강한 위력의 핵무기 가지고 정통으로 딱 거기 사일로에 맞지 않으면 그게 뭐 사일로가 넘어지고 이렇게는 안 되도록 아마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 원자력 단지에 되게 뭐 6개, 8개 원자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전력 공급 측면에서 중요하지만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뭐 방류수만 나와도 겁을 내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게 되게 군사기지 중심으로 우리 비행장이고 뭐 중요한 뭐 국가기관 시설이라든지 군사기지 보호하는 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도 다 저는 뭐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 단지에는 다 아마 날아오는 미사일 막을 수 있는 그 미사일 방어망을 앞으로 보강을 해가 안 돼 있다면 그 보강해서 다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킬체인으로 놓치는 이 북한 미사일을 원자력 발전소는 안 맞도록 다 그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한 분 추가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국 노스그린비어 대학 이종원 교수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려하기를 만일 대한민국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면 그동안 30년 동안의 한반도 비핵화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실질적 핵폭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트랙 그리고 한국의 핵 확장 억제 이게 투 트랙으로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를 선택하면은 결국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우리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전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한반도 비핵화는 말이죠. 우리가 공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폐기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사망 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일종의 그 머티리얼 브리치 상태에 지금 있는 게 벌써 1차 핵실험부터 따지더라도 17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우리가 하나 장기적인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한다는 게 그 이후에 뭐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도 있고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대전제가 한반도 비핵화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립 서비스는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그 죽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 가끔 그 립 서비스 하는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 죽은 걸로 간주를 해야죠.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살릴 가망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는 안보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비핵화 교섭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확장 억지나 억지를 강화한다고 그래서 비핵화 노선이 죽은 게 아니고요. 그 두 개는 저는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박 차장님이 조금 제가 전시 계획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11년에 확장억제 정책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공동 기획 실행 맞춤형 수단 운영 연습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발전하기 전까지의 많은 단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발전까지 가는 게 맞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고 또 하나 이제 다른 재래식 전력하고 다른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선언 정책이라는 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글에는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참 이게 이 양면성을 지닌 문장인데요. 이거는 뭐 바이든 트럼프 비슷하게 문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게 문장이고 그 다음 말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상황은 핵을 포함한 재래식 극단적인 상황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의 핵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 핵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이라는 것은 핵 사용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핵심적 이익. 핵무기의 사용을 하겠다도 아니고 고려할 것입니다. 라고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다른 재래식 전력하고 달리 이것이 작전 계획화가 되더라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도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는 취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됐고 답변을 아마 제대로 못 드리는 이유의 일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은 비밀로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또 진행 중인 사항이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는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핵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협에 대한 불안, 그런 차원에서 동맹국으로서 보장, 어슈어런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워싱턴 선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워싱턴 선언을 잘 이행해서 우리가 그 선언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바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종점이 아니라는 걸 좀 우리가 다 함께 공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세 분이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그 함의, 우리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함의를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북한 체제가 갖는 특성에 따른 보통 핵 억지 전략의 함정, 그리고 그 함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부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하는데, 거부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정 장군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1세션에서는 이 북한 핵 고도화, 뭐 여기서는 고착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도화는 여지가 좀 나중에 비핵화 트랙이 아직 여지가 있는 거고, 고착화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억지 쪽, 방어 쪽으로 가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일별해보는 그러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1세션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과 또 발표해 주신 발표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